첫째 예산 결정 이론이 먼저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예산 제도론으로 이제 다시 이어질 건데, 예산 결정 이론에 대한 것도요, 이게 이제 재무행정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봤을 때는 이 파트도 앞에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수험적으로 공부할 때는 예산 결정 이론이 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산 제도론을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예산 결정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아주 기본적 이해는 좀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파트를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정책학에서 이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내용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예산이란 것은 현실입니다. 예산 주어진 현실입니다. 계획하고 달라요. 예산은 뭐죠? 주어진 현실이에요. 가진 돈이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눠야 돼?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무한한 자원이다? 희소한 자원이다? 희소한 자원이다. 자원 또는 재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희소한 자원 또는 재원이다. 그럼 예산이 희소한 자원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나눌까? 어떻게 나눌까? 희소한 자원은 어떤 식으로 나눠서 가져갈까? 라는 문제예요. 자, 오늘 뭐 정심으로, 자, 여기서 그죠? 정심으로 오늘 있잖아요? 밥이 이제 30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눌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배할까? 그 분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야.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결정돼야 될다.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을 점증주의, 점증 모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논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합리주의 또는 합리 모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정책학에서 공부했던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자, 정치적 결정이란 말은요, 정치적 합리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정치적 합리란 말은 타협, 협상, 합의,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다. 자, 타협, 협상, 합의, 조정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렇게 조정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정책이 또는 예산이 급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베이스 플러스 알파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점증 모형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요. 지금 봤던 뭐죠? 베이스 플러스 알파예요. 베이스 플러스 알파. 이때 이제 베이스라는 말은요. 전년도 예산을 얘기합니다. 전년도 예산 또는 전년도 예산이거나 또는 계속 사업을 말해요. 계속 사업. 그래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거나 계속 사업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만큼 늘어난다. 그러면은 소폭 증감이 바뀔까? 대폭 증감이 이루어질까? 소폭 증감이 된다. 소폭 증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폭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득권을 기존 예산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기득권을 무시할까? 인정할까? 기득권을 인정한다. 기득권을 인정한다. 기득권을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쓰는 표현을 이해하지 말고요. 그냥 단순한 기득권을 가져가세요. 현재 사업에서 어떤 이득을 가지고 있는 집단. 자,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얘기고요. 반면 이제 경제 논리에 따라서 보면은 오직 경제적 측면만 보자 이거죠. 경제적 측면만 보자. 경제 합리성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경제적 타당성만 보자. 그래서 여기서는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분석 기법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 가장 대표적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하자. 우리 이거 앞에서 공부했어요. 체제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주로 어떤 경우에? 도로를 건설하거나 댐을 건설하거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하자.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은 기득권을 인정하자, 무시하자? 무시하자.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직 경제 논리만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경제 논리만 보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다음에 예산 제도로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896조과 7조에 해당되는 자원희소성 간단히 좀 얘기할게요. 알렌식이라는 재정학자가 역시 얘기한 게 나오는데요. 알렌식이라는 사람은 자원희소성과 공공지출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방금 얘기했던 이거죠. 이거 희소한 자원이에요. 자원희소성을 설명하면서요. 그 단계를 4개의 과정으로 소개해요. 자, 이 과정을 4개로 소개하는데 그 희소하다는 정도가 완화된 희소성인가, 만성인가, 급성인가, 총체적인가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이 희소성이 4가지 단계, 완, 만, 급, 총 이렇게 4가지가 돼요. 완, 만, 급, 총. 4개의 희소성에 따라서 예산 제도라든가 예산의 중점이 달라진다 이렇게 봐요. 자, 다시 이걸 봅시다. 예산의 기본 틀은요. 베이스 플러스 알파예요. 베이스 플러스 알파. 베이스란 말은 이제 뭐냐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불렀죠. 또는 다른 말로 뭐죠? 계속 사업이라고 불렀죠. 예를 들어서 도로의 청소에 필요한 예산이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보도블록 깔기 위한 예산이 또 필요할 거고, 이런 기본적 예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계속 사업이 있고요. 플러스 해갖고요. 조금 더 증액된 사업, 증액. 매년 예산은 점증적으로 증액하잖아요.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증액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완전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런데 완화된 희소성이란 말은요. 엄밀한 의미에는 희소성이 없는 상태예요. 다시 하면 예산이 풍부한 상태예요. 예산이 풍부한 상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60년대 상황입니다. 미국은 5, 60년대 예산이 아주 여유가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 결과 계속 사업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신규도 할 수 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가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 유가 파동과 함께 재정 적자가 시작되죠. 재정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이나 증액 사업 하지만 신규 사업 할 만큼 여유가 있지는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만성적이라고 불러요. 예, 그리고 대부분이 도시정부, 중앙정부 말고 지방정부예요. 대부분이 지방정부는요. 자금이 거의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계속 사업만 겨우 할 수 있고 증액이나 신규를 하긴 어려운 상태예요. 이런 형태를 급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총체적 희소성은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재정이 파탄난 상태예요. 재정 파탄. 전 세계에서 총체적 개념을 가지고 들어간다면요. 극소수의 후진 국가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바로 위에 어떤 나라도 이 상태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마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지겠죠. 지금 경제 봉쇄가 이제 국제적으로 유엔 결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면은 심각한 상태에 이제 봉쇄하겠죠. 이런 경우는 어때요? 어떤 계획도 잡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간 것이 여기서 알렌식의 이론입니다. 자, 이런 정도가요. 이제 희소성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시 이제 898조에 보면은요. 윌다브스키 예산 문화론이라고 있어요. 예산 문화론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요. 그냥 간단히 이제 보자면은 여기는 2개의 지표가 있어요. 국가의 경제력과 예측력이라는 2가지가 있어요. 경제력이 풍부하고요. 예측력도 높아요. 그러면 참 좋은 상태죠. 돈도 있고 예측력도 있어요. 이게 선진국 예산입니다. 점증주의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적 개념은요. 돈도 없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없어요. 이런 것이 후진국가의 예산입니다. 이걸 반복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국가의 경제력은 약한데요. 재정 예측력이 굉장히 높은 형태가 있어요. 이런 것이 주로 어디서 나온다? 미국의 도시정부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의 도시정부는 기술적 수준은 굉장히 뛰어나지만은 재정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양입 제출 또는 세입 예산이라고 불러요. 그 반대 케이스는
보충적이라 부릅니다. 보충적 예산이 나오는 형태는요, 중동의 산유국가가 과거에 많이 들었어요. 중동의 산유국가는 돈은 많은데 기술력이 떨어지죠. 이런 형태를 이제 보충적이라 부른다.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산제도 이제 전개 과정 흐름을 좀 잠시 이제 체크해 보면요. 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시기로 발전해 나갑니다. 점정주 예산의 시기, 그다음 두 번째가요. 총체주의나 합리주의 예산의 시기, 그리고 세 번째가요. 신성과주의 시기, 이렇게 해서 크게 있죠. 세 개의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첫 번째가요. 품목별이라고 부릅니다. LIVS, 품목별 예산. 두 번째가요. PBS라는 성과주의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PPBS, 계획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로베이스 버제팅, 연기준 예산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 예산이 한 네 가지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1920년대부터 나왔던 예산제도고요. 합리주의는 1960년대 이후에 나왔던 예산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과주의는 1980, 90년대 이후에 나왔던 예산제도예요. 여기서 이제 신성과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신성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 총괄 예산이라든가 또 현행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제도예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이 있어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총액 배분 배정,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자, 이런 것이 이른바 신성과주의적 예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각각의 예산마다 중요한 특성이 하나씩 있거든요. 각각 예산마다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자, 품목별 예산은 품목별 예산, LIBS, 품목별 예산은요, 품목 중심을 편성한 거예요. 품목이란 말은요, 목이란 말은요, 지출의 대상을 목이라고 불러요. 지출의 대상이 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출의 대상별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그 결과 집행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가 가장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통제 중심 예산제도고, 그 다음에 PBS라는 것은요, PBS는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요, 사업이나 활동 중심의 예산입니다. 사업 중심이에요. 프로그램, 사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업 중심 예산이기 때문에 성과를 관리하기가 대단히 좋은 예산이다. 성과 관리가 용이한 예산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PPBS란 말은 계획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계획 예산은 계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계획과 예산을 결합한 예산이기 때문에 얘는 계획이 중요하다 해서 계획 중심 예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기준은 1978년도, 79년도에 나왔던 건데요. 재정적자가 심화되다 보니까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 감축을 중시하는 예산이다. 그래서 감축 또는 감축관리 중심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연기준 예산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파트는 난이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중급 이상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 가장 시험에서 빈번한 게요. 두 가지가 가장 빈번합니다. 성과주의 예산하고요. PPBS 계획 예산이 가장 빈번해요. 물론 다른 것도 나오겠지만 얘들 특히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각각 예산에서 꼭 우리가 챙겨야 될 표현이 바로 뭐였냐면 통제, 그 다음에 관리, 계획 세 개가 가장 기초입니다. 통제, 관리, 계획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이거 처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할 때, 그죠? 지난주 시간 할 때 이거 언급했죠. 알렌식이 얘기했던 예산의 기능, 행정적 기능 공부했잖아요. 통제, 관리, 계획, 감축 네 가지 공부했잖아요. 지금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앞에 내용은 이제 확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런 점정주의와 합리주의 예산이 지배했던 시점이었고
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성과주의가 지배한 시대로 가요. 그래서 성과주의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제도가 뒤따라갑니다. 전통적으로 요 위쪽에서 나온 문제가 거의 출제가 돼요. 거의 출제가 되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로테이션, 순환적으로 나옵니다. 순환적으로. 자, 그럼 이 중에 이제 첫 번째가요. LIBS, Line Item Budgeting System. 그래서 품목별 예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 소개되어 있죠. 자, 품목별은요, 품목이란 말 자체가요, 목이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 앞에서 공부하기를 뭐였죠? 장, 관, 항, 세항, 목 할 때 그 목이에요. 아주 세세하게 분류한 것을 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건비라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물품 구입비라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목 단위로 편성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목에 따르면요, 예산이 어때요? 목이 수백 개가 나올 겁니다. 쭉 여러 항목이 있죠. 유류비, 기름값 얼마 내고, 뭐 전기값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돼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돼서 뭐가 좋다? 예산 집행했을 때 회계검사가 좋다는 얘기예요. 회계검사가 대단히 좋고, 또 회계검사한 결과 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행정부가 쓰는 재정활동에 대해서 통제가 좋다라고 본 거예요. 자, 통제라는 말은, 그죠? 통제란 말은, 자, 누가 누굴 통제한다고 했죠? 재무행정에서 통제라는 말은 누가? 입법부가 행정의 재정활동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국회가 행정부가 얼마나 돈 썼다,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는 것을 어때요? 명확히 검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제가 좋다. 근데 이 입법부는 뭐죠? 국민 대표잖아요. 국회는 국민 대표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씁니다. 품목별 예산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뭐죠? 재정민주주의다 이런 말 써요. 자, 재정민주주의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인가요? 한번 또 뭐라고 나와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재정민주주의란 다음 소개 안 했나요? 보자. 아, 밑에 있었구나. 900쪽 밑에 있네, 그죠? 자, 재정민주주의란 이렇게 쓴 거죠. 재정적 주권은, 그죠? 재정 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이거예요. 재정적 주권은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그러면 의회는 뭐야? 국민 대표잖아. 의회가 행정의 예산 감시는 재정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 의한 예산 감시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은 재정민주주의 개념이 확장이 돼요. 확장이 돼갖고 의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어때요?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감시 활동도 넓게는 뭐냐면 재정민주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재정민주주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개념까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이미 언급했죠? 언급했고요. 단점은요. 합법성은 좋아요. 하지만 지출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수없이 많은 목은 알겠는데 그 목이 무엇을 위해서 쓰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쓰는데 라는 건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죠? 성과주의가 나옵니다. 자, 성과주의 예산은 개념 단위가 뭐였죠? 예산을 사업이나 활동인 거예요. 사업이나 활동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을 말해요. 사업이나 활동 중심. 자, 이렇게 해서 사업 중심 예산은 이제 전환하게 되거든요. 사업 중심 예산은 이제 전환하는데, 어떤 이런 전체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직론을 공부하다 보면요, 기능별 편제에서 사업별 편제 이런 것이 나와요. 예. 인사행정도 뭘 가죠? 성과 중심을 가고 있어요. 이게 전체 흐름이에요, 이게. 자, PBS는 이렇게 써요. 자, 이것은 PBS는 사업 예산이란 거는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으로 구성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자,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 편성 방식인데요. 이것은 실제 사업에서 사용할 때 대단히 도움이 돼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일 쉬운 예가 도로 건설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로건설 사업이 있을 때 이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자 일단 뭐죠? 도로 1km당 건설 단가가 나오겠죠. 도로 1km당 건설 단가. 예를 들어서 도로 1km당 50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는 전체적으로 50km를 건설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전체 예산은 250억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구성을 잡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써요. 왜냐면은 지방정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도로사업이거든. 그래서 이걸 많이 써요. 그러면 국가는 안 쓰냐? 국가도 써요. 국가 중에 제일 대표가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장 많이 써요. 복지부만 쓴 게 아니고 지난번에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어요. 자, 복지부 한번 볼게요. 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그럼 예방접종 사업이 있으면은 한 명당 예방접종할 때 예컨대 뭐 한 8천이 들어간다. 근데 대상자는 10만 명이 들어간다. 이러면 어때요? 그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아, 그럼 얼마? 8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과주의 예산은 실제 어때요? 성과를 측정하기 대단히 좋은 예산이거든요. 지금은 뭐 이제 예방 접종했지만요. 이걸 다른 거 해도 되잖아. 메르스로 바꿔도 되고 구제역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써도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얘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단위원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지? 업무량을 업무 측정 단위가 선정이 돼야 돼요. 단위원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단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단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다? 회계 제도가 발달해야 돼요. 이 회계 제도를 발생주의 회계라 부르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기반한 회계 제도가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회계 제도가 발달하지 않으면요, 원가 계산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업무량을 알기 위해서는요, 업무의 측정 단위가 명확해야지 가능해요. 지금은 업무 측정 단위가요, 사람 또는 어때요? 거리 이렇게 봤잖아요. 하지만 업무 측정 단위를 모든 것이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자, 주민수건 사업이 있었다. 뭐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합니까? 계산이 안 된 파트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쉽지 않은 거, 이게. 자, 그래서, 이 성과주의의 전제 조건은, 이해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어디 있다? 회계제도의 발달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의 50년대 이게 나왔던 예산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이것이 도입된 게 1960년대예요. 그럼 1960년대 한국에 성과주의가 도입됐어요. 그러나 성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자, 미국은 1950년대 나왔고요. 한국 이제 60년대 도입되었지만 60년대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게 가능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조리 다 실패하게 되거든요. 뭐 제도가 좋다고 다 도입된다고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가 실패하게 되거든요. 실패하고 이후에 잘 쓰지 않다가 우리는 최근에 와서 다시 어때요? 부활한 거 이게.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 같이 90년대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지방정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90년대 이후에 지방정부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미국 90년대 신성과주의라는 형태로 다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과주의의 어떻게 보면 연역적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장점, 단점, 특징에 대해서요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902쪽 특징 및 장점. 자,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중심 예산이에요. 사업 중심. 사업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죠? 도로 사업이든 이런 것입니다. 사업 중심이고요. 그다음 관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계획 수립에 기여한다라고 합니다. 기여에 좀 체크하세요.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여란 말이 더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다른 예산하고 비교할 때 중요한 내용이죠. 상대적으로 나중에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 파트가 디테일해요.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려워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 주의할 부분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 이해가 쉽고요. 입법부 예산 심의가 용이합니다. 국민 이해가 쉽단 말은 이해되겠습니까? 정부 무슨 사업하는지 알잖아요.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의사결정 합리화되고요.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 문제점 볼게요. 문제점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방금 언급했어요. 단위원가 계산이 어렵고 업무 측정 단위 선정이 어렵다. 이미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입법부의 통제 또 회계 책임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최종 성과 측정이 어렵고요. 총괄 예산 기재는 부적합하다. 이런 말 써요.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보셔야 돼요. 최종 성과의 측정이 어렵다. 투입은 비용을 얘기합니다. 투입은 뭐죠? 비용을 얘기하죠. 자, 이건 이제 요 방식 우리가 세 번째인 거 알죠? 행정 이념에서 공부했고요. 정책학에서도 공부했어요. 정책학에서. 그 다음에 투입이란 말은 비용을 통상 얘기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얼마 투입했죠? 자, 250억을 투입했어요. 250억을 투입했어요. 그 결과 도로를 50km 건설했어요. 이건 산출이죠. 산출이죠. 근데 이건 도로 건설을 얘기할 뿐이지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요. 도로 건설로 인한 교통 소통의 개선이 있겠죠. 성과라는 의미는 퍼포먼스라는 의미는 두 가지 다 성과입니다. 산출도 성과고요. 결과도 성과입니다. 다만 이건 좀 단기적 성격이고 있죠. 좀 더 그 이후에 나오는 장기적 성격입니다. 바로 이때 성과주의 예산은 이 중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여기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최종적 성과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출 중심 예산을 얘기할 때 이걸 이제 성과주의 예산이에요. 그러면은 최종적 성과를 얘기한 건 이건 어디에 해당될까? 이것이 최근에 논의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성과주의 예산은 1990년대 부활한 겁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1950년대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 참고로 투입에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얼마나 돈이 들어갔을까? 투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다? 투입 중심 예산을 품목별 예산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품목별 예산을 투입 중심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은 산출 중심 예산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최종적 성과를 강조하는 입장을 신성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마다 이것이 강조되는 시점이 있어요. 강조된 시점에 각각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 제도에 따라서 비교해서 내용을 봤어요.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합리주의 예산이 이제 PPBS라고 있어요. PPBS. 그 다음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 계획 예산이라는 것이 그 다음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거는 있잖아요. 꼭 챙겨 두셔야 돼요. 예산 제도론이 한 번에 정리하기 어려운 파트예요.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다?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네 가지 기본이고 이 중에서 방금 말했던 성과주의에서는 키워드가 뭐였다? 사업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업의 활동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최종적인 걸 얘기한 건 아니었다라는 정도예요.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계획예산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계획예산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지만 계획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비작업이 조금 좀 필요해요. 예비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음 시간에 가서 계획예산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이 있어요. 904쪽에 메모해 두시면 돼요. 904쪽에 빈자리 있잖아요. 904쪽에 메모하시면 돼요. 일반적 예산의 성격, 특성을 좀 이해하고 가자 이거요. 예산은 정치적으로 결정될까요? 아니면 경제 논리에 의해서 일반적 결정이 될까요? 정치 논리에 강합니다. 예산은요, 일단 어때요? 첫째는 점정적 성격이 강합니다. 두 번째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지금부터예요. 예산의 결정은 상향적일까요? 하향적일까요? 네, 요거만 이해하면요, 나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예산 제도로는 이론적으로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실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산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부서가, 우리 국이 있고 우리 과가 있어요. 아니면 더 작게 다가면 우리 팀이 있어요. 우리 팀이나 부나 과가 있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 과에 도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관리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뭐죠? 요구가 모여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단위가 과의 예산이 모여서 모인 뭐가 돼요? 국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의 예산이 모여서 뭐가 되죠? 한 부서 예산이 되는 거예요. 한 부서. 그럼 이게 자, 이건 뭐냐면 교육부 예산을 만들었다 칠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때요? 또 다른 부서도 있겠죠. 국방부도 또 5번 얘기한 거야. 국방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국방부도 이 밑에 내려가면 어때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서로 자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현대전은 공군이 중요하다. 맞아. 한반도는 삼면을 받아야 해군이 필요하다. 이 말도 맞아. 최후의 군 투입은 육군이야. 그것도 맞아. 그 육군 안에도 또 나누니까 전차로 가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포병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공군도 안에 어때요? 스텔스 전투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 스텔스 필요하지만 재래식도 필요해. 그것도 맞아. 맞아. 이렇게 해서 어때요? 요거가 모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기본적 흐름이 어때요? 상향적이다, 하향적이다? 상향적. 이것만 이해하면 예산은 있잖아. 반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산은 상향적이다. 자, 예산은 상향적이다.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부서별 요구가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체적 입장에서 보고자 할 것이다. 자기 부서의 중심을 보고자 한다. 자기 부서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 부서 중심이야. 개방적, 폐쇄적? 폐쇄적. 거시적, 미시적? 미시적. 미시적. 예산은 항상 이런 성격이에요. 폐쇄적, 미시적이에요. 직권적, 분권적? 아니야. 직권이 아니라 각각의 요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각 부서 요구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분권적이라고 불러 이게. 분권적. 장기적, 단기적? 단기적. 매년 요구하는 거. 매년. 단기적. 이거를 먼저 선 이해해 놓고 하셔야 돼요. 야, 그래서 여러분 쉬는 때 이거 좀 이해해 놓고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다음에 계획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간에요.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겨져요. 자, 이건 교재에 있는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먼저 깔아놓은 겁니다. 자, 요 정도 하고 나중에 오후에 합시다.